한국이요? 조립 공장이죠. 핵심 소재는 절대 못 만들어요. 2019년 7월, 일본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름조차 낯선 이 세 가지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 한 장도 못 찍는다며 세상이 떠들썩했죠. 그때 TSMC의 천 웨이밍 부사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3개월이면 공장 멈춰요. 우리한테 와서 빌어야 할걸요. 온 국민이 치를 떨었습니다. 또 당하는구나. IMF 때처럼 무릎 꿇어야 하나. 어르신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내가 평생 모은 금반지 또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천 웨이밍이 한국의 이름 없는 중소기업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황무지에서 피워낸 반도체 소재의 기적. 일본이 30년 걸려도 못 만든 걸 한국이 3년 만에 해낸 그 처절했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9년 7월 4일, 저는 대만 신주시에 있는 TSMC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이름은 천 웨이밍.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의 수석 부사장이자 30년간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쥐락펴락해온 이 바닥의 큰손이죠. 그날 아침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진짜 칼을 뽑았네. 한국 반도체 이제 끝장이야. 삼성이고 SK고 3개월 버티기 힘들걸.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요? 그 나라는 조립을 잘하는 거지 진짜 핵심 기술은 없어요. 반도체 찍어내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걸 찍어내는 재료는 전부 일본산이에요. 불화수소 99.999%, 이른바 파이브9 순도의 초고순도 화학물질. 이거 없으면 웨이퍼 세척을 못해요. 제가 책상 위 서류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껍데기만 화려한 나라야. 속은 텅 비었지. 일본이 수도꼭지만 잠그면 그 잘난 삼성 공장도 멈춰. 우리한테 물량 넘어올 거야. 준비해둬.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얕잡아 봤어요. 기술 좀 있으면 뭐해요. 소재가 없는데. 부품이 없는데. 아무리 실력 좋은 요리사도 재료가 없으면 밥 한 끼 못 차리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이 소재들을 자체 개발 못한다고요. 왜냐고요? 불화수소 하나만 봐도 그래요. 일본의 스텔라케미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파이브9 순도의 불화수소를 만들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30년. 한 세대가 통째로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갑자기 뚝딱 만들어낸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시각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바로 그날 밤 한국 경기도 화성의 어느 허름한 공장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이름은 솔브레인. 직원 수 300명 남짓한 중소기업이었어요. 반도체 화학 소재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솔직히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곳은 아니었죠. 그 공장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장 박정호. 50줄에 접어든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연구원들을 둘러보았어요. 다들 뉴스 봤지? 네, 소장님. 일본이 진짜 막아버렸네요. 젊은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그들이 만드는 불화수소의 순도는 고작 99.9%였거든요. 일본이 공급하는 99.999%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수준이었죠. 박정호 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지? 삼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재고가 3개월치래요. 그 안에 파이브9 못 맞추면 라인 멈춘답니다. 3개월. 박 소장은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일본이 30년 걸린 걸 석 달 안에 해내라니. 미친 소리였어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연구원들이 침묵했습니다. 공장 멈추는 거야. 삼성만 멈추는 게 아니야. SK도 멈추고 하청업체 수백 개가 문 닫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 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박 소장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나는 IMF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는 걸 봤어. 그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시는 그 꼴 못 봐. 절대로.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도끼가 서린 눈이었어요. 오늘부터 집에 가는 사람 없어. 이 공장에서 먹고 자. 파이브 나인 찍을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 연구원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의 생존이 아니라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는 걸요. 그 밤 솔브레인 공장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일본 도쿄에서는 승전보를 자축하는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죠. 세상은 한국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모두가 한국은 끝났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인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그날 이후 솔브레인 공장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집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 못 갔다고 해야 맞겠죠. 공장 한켠에 간이 침대를 깔고 쪽잠을 자면서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샤워는 공장 화장실에서 대충 때우고 식사는 컵라면과 김밥으로 해결했어요. 박정호 소장이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잠들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1998년이라고 적힌 낡은 사진이었죠. IMF 외환위기 때 금반지를 들고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 사진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가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어요.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그 사진 왜 갖고 계세요? 박 소장이 사진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죠. 이거 우리 어머니야. 네. IMF 터졌을 때 어머니가 결혼 반지 파셨어. 평생 손가락에서 안 빼시던 반지였는데. 그거 팔아서 우리 학비 내셨지. 그때 어머니 손가락에 남은 자국 아직도 잊히지 않아. 연구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왜 그 지경이 됐는지 알아? 외국 자본에 목줄 잡혀서야. 남의 돈, 남의 기술에 의존하다가 코가 꿰인 거지. 지금도 똑같아. 일본 소재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드는 나라.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끊어내야 해. 우리 손으로.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힘들다는 불평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99.9% 순도의 불화수소를 99.999%까지 끌어올리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숫자로 보면 고작 0.099% 차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반도체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순물이 0.001%만 섞여도 반도체 회로가 망가져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보다 작은 나노 세계에서는 티끌 하나가 치명적인 결함이 되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30년 동안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기술이에요. 그걸 석 달 안에 따라잡으라니. 첫 번째 실험이 실패했습니다. 순도 99.95%. 모자랐어요.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도 실패. 10번째 실험이 끝났을 때 젊은 연구원 하나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저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습니다. 박 소장이 그 연구원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박 소장이 입을 열었죠. 야, 너 대나무 알지? 네. 갑자기 대나무요?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 씨앗 심고 4년 동안은 땅 위로 아무것도 안 올라와. 4년 내내 뿌리만 뻗어. 사람들은 그거 보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연구원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5년 차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한 달 만에 25m를 자라.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이 돼. 박 소장이 연구원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 4년 차야. 뿌리 내리는 중이야. 조금만 버텨. 곧 하늘 뚫는다. 연구원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험은 계속됐어요. 20번, 30번, 50번. 7월이 가고 8월이 왔습니다. 마감까지 2달이 남았어요. 그때쯤 박 소장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 소장님이시죠? 저는 퇴직한 화학공학 교수입니다. 뉴스 보고 연락드렸어요. 일면식도 없는 70대 노 교수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어요. 제가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고순도 정제 과정에서 온도 편차 문제 겪고 계신 거 아닙니까? 박 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막힌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80년대에 같은 문제 붙잡고 10년 씨름했어요. 결국 못 풀고 포기했는데 그때 실패한 노트가 아직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다음 날 노 교수가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실험 노트 3권을 품에 안고요. 그 노트에는 40년 전 실패한 실험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쓸데없는 자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 실패한 기록이니까. 하지만 어디서 왜 실패했는지 아는 것도 큰 자산입니다. 박 소장이 그 낡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노 교수가 주름진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기술 하나 못 완성하고 은퇴한 사람이야. 그게 한이었어. 근데 자네들이 해낸다면서, 일본 코 납작하게 해준다면서,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냥 내 실패라도 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서 왔어. 박 소장이 노 교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선생님 한 풀어드릴게요. 그날 밤 연구원들은 40년 묵은 실험 노트를 밤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어요. 노 교수의 실험 노트는 보물지도 같았습니다. 40년 전 실패 기록이 빼곡했어요. 어디서 막혔는지, 왜 안 됐는지, 그때 뭘 시도했는지. 전부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연구원들이 밤새 그 노트를 뒤졌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막내 연구원 김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소장님, 이것 좀 보세요. 박정호 소장이 달려왔어요. 김도윤이 가리킨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죠. 증류 온도 0.3도 오차에서 순도 급락. 원인 불명. 포기. 박 소장이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0.3도. 고작 0.3도였어. 네. 40년 전에는 0.3도를 컨트롤할 장비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못 푼 거지. 근데 지금은 있잖아. 박 소장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당장 정밀 온도 제어 장치 돌려. 0.1도 단위로 세팅하고.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피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긴장감만 감돌았어요. 새벽 5시 장비 세팅이 끝났습니다. 6시 실험이 시작됐어요. 7시 증류가 진행됐습니다. 8시 모두가 숨을 죽이고 계기판을 바라봤어요. 순도 측정 결과가 뜨는데 30초. 그 30초가 30년처럼 길었습니다. 삐빅. 숫자가 떴습니다. 99.997%.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박 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99.997%는 놀라운 진전이었지만 목표인 99.999%에는 아직 못 미쳤거든요. 0.002%. 숫자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반도체 세계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다시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온도를 바꾸고 압력을 조절하고 촉매를 교체하고 하루에 10번씩 실험을 돌렸어요. 9월이 되었습니다. 마감까지 한 달 남았죠.
99.998%.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연구원들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잠을 못 자서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조금씩 발해가고 있었거든요.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한계인 것 같아요. 99.998%면 대단한 거잖아요. 일본도 처음엔 이 정도였다는데. 우리가 몇 달 만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타협하자는 말이었어요. 충분히 잘했으니 여기서 멈추자는.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쳐 있었거든요. 석 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가족 얼굴도 못 보고. 박 소장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뭔가를 쳤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 뜬 건 뉴스 기사였습니다. 일본 반응, 한국 반도체 3개월 내 붕괴 전망. 아래에는 일본 네티즌들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역시 한국은 안 되는군. 조립밖에 모르는 나라. 이번에 확실히 배웠겠지. 일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연구원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소장이 휴대폰을 탁 내려놓았어요. 99.998%로 만족하면 뭐라고 할 줄 알아? 꺼봐, 결국 못했잖아. 일본 따라가려면 100년은 더 걸리겠네. 평생 비웃음거리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싫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런 소리 듣는 거. 한국은 역시 안 돼. 한국은 껍데기야. 그런 말 듣게 하기 싫다고. 박 소장이 연구원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0.001%. 그거 하나 때문에 포기해. 여기까지 와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안 멈춰. 끝까지 간다. 같이 갈 사람만 남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막내 김도윤이 먼저 일어났어요. 저요. 저 남을게요. 1명, 2명, 연구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박 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날 밤 실험실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고가 2주 남았다고.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고. 2주. 336시간.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눈을 부릅뜨고 실험에 매달렸어요. 잠은 사치였고 휴식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감 3일 전 새벽 4시. 기계가 삐빅 소리를 냈습니다. 순도 측정 결과가 화면에 떴어요. 숫자가 보이는 순간 박정호 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99.999%. 5-9. 해낸 거였습니다. 그 소식은 대만까지 퍼졌습니다. 한국이 5-9을 찍었다고? 말도 안 돼.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콧웃음을 쳤어요. 2019년 10월 TSMC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부사장님, 삼성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산 불화수소로 양산 테스트 성공이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산 테스트? 웃기지 마. 실험실에서 한두 번 성공한 거랑 공장에서 매일 수천 장 찍어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일주일 안에 불량률 터져서 다시 일본 찾아갈걸. 나는 확신했어요.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성공하면 우리 사업 구조가 흔들리거든요. TSMC는 일본 소재 공급망과 깊이 엮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갖게 되면 판도가 바뀌는 거였어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2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안 멈췄어요. SK도 멀쩡히 돌아갔고요. 불량률 폭등이나 긴급 수입 같은 뉴스는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대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 중소기업이 진짜 해냈대. 그것도 3개월 만에.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 스텔라 케미파의 야마다 상무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 부사장, 큰일 났소.
무슨 일입니까? 한국이 역수출을 시작했소. 우리 불화수소를 사던 동남아 업체들이 한국산으로 갈아타고 있소. 뭐라고요? 가격이 우리보다 20% 싸고 품질은 동등하다고 하오. 이대로 가면 우리 동남아 시장 다 뺏깁니다. 나는 전화기를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역수출이라고? 석 달 전까지 일본 없으면 망한다던 나라가 이제는 오히려 일본 시장을 뺏고 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 나는 비서를 불러 일정을 잡으라고 했어요. 한국으로 가겠다. 그 솔브레인이라는 회사.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부사장님, 경쟁사 시차를 허락해 줄까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업계 셈이나 핑계대면 돼. 한국 놈들 자존심 세잖아. 자기네 기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일걸. 2주 후, 나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1월에 한국은 쌀쌀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어디선가 매운 냄새가 풍겼습니다. 김치 냄새였죠. 나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역시 촌스러운 나라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화성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숲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공장지대가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한국 공장은 허름하고 낡은 건물이었거든요. 중국 내륙에서 봤던 그런 곳 말이에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달랐습니다. 깔끔한 도로, 정돈된 산업단지, 최신식 건물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곳곳에 보이는 연구소 간판이었어요. 반도체 소재 연구원, 정밀화학기술센터, 차세대 소부장 혁신허브. 이렇게 많았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한국 출장 왔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드디어 솔브레인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줄의 중년 남성. 흰 셔츠에 넥타이도 없이 소매를 걷어붙인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어서 오십시오. 박정호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어요. 순간 움찔했습니다. 손바닥이 온통 굳은 살이었거든요. 거칠고 갈라진 손. 책상에 앉아 서류만 만지는 임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직접 실험을 하는구나. 나는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피곤하시죠? 일단 공장부터 보시겠습니까?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그러죠. 나는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과연 뭘 보여주려는 걸까? 실험실 수준의 쇼를 보여주고 자랑하려는 걸까? 아니면 진짜로 뭔가 있는 걸까?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광경에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 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니, 전쟁터보다 더 치열해 보였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하얀 클린룸 복장을 입고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누구 하나 떠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웃는 사람도 없었고요. 마치 수술실에 들어온 것 같은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네. 박정호 소장이 내 옆에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가 정제 라인입니다. 원료를 투입하면 저 끝에서 파이브9 순도의 불화수소가 나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장비들은 최신식이었어요. 독일제 증류장치, 미국제 분석기기, 일본제 센서. 뭐라?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장비 일본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박 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수출 규제 전에 들여온 겁니다. 이제는 이것도 국산으로 바꾸는 중이에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아직 일본 장비 없이는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일본 의존은 계속되는 거죠. 내 말에 박 소장이 멈췄습니다.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천 부사장님. 네. 저기 보이는 저 장비요. 일본 시마즈 제작소 제품입니다. 2억짜리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거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국산화 완료예요. 가격은 절반이고 성능은 더 좋습니다. 허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석 장비를 1년 만에 국산화한다고? 그건 불화수소보다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박 소장이 내 표정을 읽었는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안 믿으시는 거 압니다. 저도 1년 전엔 못 믿었으니까요. 그가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 뒤편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엔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소부장 협력관. 소부장이요? 소재, 부품, 장비. 줄여서 소부장입니다.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박 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멈춰 섰어요. 넓은 공간에 수십 개의 부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각 부스마다 다른 회사 이름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뭡니까? 협력사들입니다. 불화수소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포토레지스트, 식각가스, 세정제, 연마제. 전부 여기서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스들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한 부스에서는 20대 청년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다른 부스에서는 백발의 노인이 젊은 연구원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분은 누굽니까? 내가 노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 소장이 대답했어요. 퇴직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포항제철에서 특수강 개발하시다가 은퇴하셨죠. 그런데 이번 사태 터지고 자원에서 오셨어요. 급여도 안 받고. 급여도 안 받고요? 네. 돈 벌려고 온 게 아니래요. 죽기 전에 한번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 놓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퇴직한 노인이 무급으로 공장에 나와 기술을 전수한다고? 그게 가능해? 그때 박 소장이 내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부사장님,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네. 저 청년들요. 대기업 갈 실력 되는 애들이에요. 삼성, SK에서 스카우트 제안 받은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남았어요. 급여 3분의 1 받으면서. 왜요? 그게 나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박 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삼성 가면 부품이에요. 여기 있으면 역사예요. 나는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 있었어요. 수많은 공장을 봤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뭔가 더 큰 것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나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틀렸구나. 한국을 얕본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공장 견학이 끝나고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정호 소장이 노트북을 열더니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 그래프와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천부사장님,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솔직히 아까 공장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받았지만 표정 관리는 해야 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 못하니까. 어디 한번 보자.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 소장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2019년 7월 기준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화율. 화면에 큰 숫자가 떴습니다. 불화수소 0%, 포토레지스트 0%, EUV 펠리클 0%. 전부 빵이었어요. 완전한 제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그 시점에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손이었어요. 박 소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2024년 현재입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불화수소 95%, 포토레지스트 88%, EUV 펠리클 세계 최초 양산 성공.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잠깐 EUV 펠리클이요? 그거 일본 ASML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ASML은 네덜란드 회사고요. 일본은 아예 도전도 못했습니다. 미국 인텔도 포기했고요.
그런데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이 했습니다. 2년 만에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EUV 펠리클은 반도체 업계에서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불리던 기술이거든요. 극자외선이라는 강력한 빛을 쏘면서 먼지 하나 없이 회로를 새기는 공정인데 그 빛을 버텨내는 보호막이 펠리클이에요. 열이 수천 도까지 올라가는데 녹지도 않고 변형도 없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10년 넘게 도전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포기한 기술이었죠. 박 소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소재 회사들이 서로 기술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술 공유요? 경쟁사끼리요? 네. 원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2019년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들 깨달은 거예요. 따로 놀다가는 다 죽는다는 걸요. 일본이 칼 빼들면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일 반도체 소재 수출입 추이. 2019년에는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프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죠. 그런데 2024년 그래프는 달랐습니다. 거의 수평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항목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역전이 시작된 겁니다. 박 소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5년이에요. 고작 5년. 30년 기술 격차를 5년 만에 뒤집었다고? 그게 가능해? 박 소장이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천 부사장님,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게 아닙니다. 네. 일본이 30년 걸린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랐어요.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이 있었고 SK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이 이미 있었어요.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알았고 테스트할 환경도 갖춰져 있었죠. 그리고요. 박 소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이 창밖을 향했어요. 무엇보다 절박했습니다. 절박함이요? 일본은 여유가 있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달랐습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망해요. 공장 문 닫고 사람들 길바닥에 나앉고 다시 IMF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박 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절박함이 30년을 5년으로 압축한 겁니다. 기술력이 아니에요. 도끼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연구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삼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다음 달 납품 물량 2배로 늘려달래요. 2배? 갑자기? 네. 인텔이랑 계약됐대요. 거기도 우리 소재 쓰겠다고요. 박 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인텔이요. 미국 인텔. 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텔이 한국 소재를 쓴다고? 미국마저 한국을 선택한 거야? 박 소장이 나를 바라봤어요. 천 부사장님,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의 눈빛이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챕터 7 그들의 손. 회의가 끝나고 박정호 소장이 저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특별한 곳은 아니었어요. 공장 구내식당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쟁반에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를 담아 먹는 평범한 곳이었죠. 고급 레스토랑 예약해 드릴까요? 박 소장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먹겠습니다. 솔직히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는 쟁반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연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들 피곤해 보였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요. 그때 한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협력관에서 봤던 그 퇴직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분 오늘도 나오셨네요.
내가 말하자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나오세요. 새벽 6시에 출근하셔서 밤 10시에 퇴근하세요. 무급으로요? 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편하게 쉬시면 될 텐데. 박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똑같이 여쭤봤거든요.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빚을 갚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빚이요? 박 소장이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저분 1960년대에 독일 파견 광부 출신이세요. 광부요? 네. 20살 때 독일 탄광에 가셨대요. 지하 1000m에서 하루 12시간씩 석탄 캐셨대요. 손가락 2개를 잃으셨고요. 저는 아까 악수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분 손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게 그래서였구나. 그렇게 번 돈을 전부 한국에 보내셨대요. 그 돈이 모여서 경부 고속도로 지었고 포항제철 세웠고요. 그분 말씀이 내 손가락 2개가 대한민국의 기둥이 됐다고. 박 소장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래서 빚진 거래요. 나라가 잘 되도록 만들어준 젊은이들한테. 그 빚을 죽기 전에 갚고 싶다고. 저는 그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젊은 연구원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고 계셨어요. 손잡벌 되는 청년의 등을 다독이며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환하게 웃으면서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30년간 사업을 했어요. 돈 버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법. 그런 것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 노인은 뭐예요? 손가락을 잃어가며 번 돈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는 남은 인생마저 바치고 있잖아요. 대체 왜? 그때 박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 부사장님. 네. 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박 소장이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창가에 앉은 아줌마 보이세요? 구내식당 조리사예요. 원래 퇴직하셨는데 연구원들 밥 해주겠다고 다시 나오셨어요. 월급 반도 안 받으시면서. 그리고 저기 파란 점퍼 입은 아저씨요. 장비 수리 기사인데 밤새 실험 돌리면 새벽에도 불려 나오세요. 부르면 무조건 오세요. 한 번도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박 소장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천 부사장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어요. 장비가 아니었어요. 돈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자기 한 몸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세대를 넘어 손을 잡고 함께 뛰는 사람들. 그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입맛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부끄러워서요. 네. 저는 한국을 깔봤어요.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 핵심 기술 없는 껍데기라고요.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박 소장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소장이 공장 옥상에 올라가 보자고 했거든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옥상에 올라서니 화성산업단지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공장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 저 안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겠죠. 누군가는 장비를 점검하고 누군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박 소장이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피우셔도 되는데요. 아니요, 끊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난간에 기대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소장님. 네.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요? 저는 5년 전에 한국이 3개월이면 망한다고 했어요. 공장 멈추고 무릎 꿇을 거라고요. 업계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습니다. 박 소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피식 웃었어요. 알아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초대해 주셨네요. 복수하려고요. 네. 제가 놀라자 박 소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에요. 천 부사장님. 그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때는 막막했어요. 진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일본이 30년 걸렸는데 우리가 3개월 만에 한다고? 미친 소리였죠. 그런데 해냈잖아요. 네. 해냈어요. 박 소장이 멀리 불빛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세요? 저는 우리가 이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긴 게 아니라고요? 일본을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이긴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두려움, 남의 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열등감. 그걸 이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소장이 말을 이었어요. 1997년 IMF 때요. 전 국민이 금반지 들고 은행 앞에 줄 섰잖아요. 그때 세계가 비웃었거든요. 저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고. 그런데 됐어요. 2년 만에 빚 다 갚았잖아요. 기억나요? 저도 뉴스로 봤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칼 빼들었을 때 전 세계가 또 비웃었죠. 한국 끝났다고. 그런데 또 해냈어요. 그것도 3년 만에. 박 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 부사장님, 우리는요. 벼랑 끝에 몰리면 꽃이 피는 민족이에요. 벼랑 끝에 꽃이요? 네. 평소에는 싸우고 다투고 난리지만 진짜 위기가 오면 하나가 돼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한국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벼랑 끝에 피는 꽃. 아름다운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보신 것들 부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만에서도 알려주세요. 한국은 더 이상 껍데기가 아니라고.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약속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휴대폰으로 기사를 하나 검색했어요.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사상 최대 기록. 기사 아래에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대한민국 만세. 부모님 세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저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얼마나 거대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제 저는 압니다. 황무지에서 피워낸 꽃, 벼랑 끝에서 만들어낸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건 묵묵히 땀 흘린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손, 중동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던 손, 새벽 공장에서 볼트를 조이던 손. 그 손들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여러분의 손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뿌리가 되었고 오늘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손주들이 그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부디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으니까요.